자, 한국사 해녀매주 사료 강의 시작할 거고요. 뭐 항상 모든 사료 강의에서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개념 공부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사료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사료 강의를 힘들어도 끝까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사료에서 실제로 문제가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교과 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팅 갑시다. 일단은 자, 방구대 안각화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방구대 안각화는 울산광역시. 여기다가 이제 별표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울산에 있어요.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변에 있다. 이 안각화는 여러 차례 걸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사슴 동물들이 새겨지고 이후 고래, 거북 등의 바다 생물, 나중에는 호랑이, 표범, 멧돼지 등이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제 구석기 시대 때 그려져 있는 그 암석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제 암각화라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구석기 문화입니다. 울산 방구대 안각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로 뽑아낸다면 방구대 안각화가 있었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울산에 관련된 지역을 이렇게 조금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시험 범위가 이제 외교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신라 시대에 있던 이 울산을 사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신라의 뭐 대표적인 국제무역 항구였어. 또는 이곳이 세종대왕이 대마도 상인에게 열어준 항구 중에 하나였어. 근데 삼포개항 사건 얘기하는 거죠. 조선 외교사. 이렇게 문제 낼 것 같습니다. 다음 거 가겠습니다. 고조선의 팔주법. 고조선에는 백성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를 용서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된다. 자, 고조선에서는 8조법이 있대요. 이건 기본 상식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존중했을까요? 국가의 재력을 부풀려줄 수 있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상해죄라 그러는데 곡물로 갚는다. 곡식이 있다는 거 봤을 때 이때 주된 경제생활은 뭐다? 농경사였다. 그리고 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봤을 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배상 개념도 있는 거겠죠. 쏘리.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절도 노비가 된대요. 노비라는 뭐가 있었다? 계급 신분이 있었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가량의 화폐를 내야 된다. 시장에서 물물거래할 수 있는 화폐도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부여가겠습니다. 부여는 일찍이 중국 왕조로부터 교류하면서 발전하였다. 왕 아래 제가들은 사출도라고, 이 제가 보고 바로 고구려로 때려박지 마세요. 사출도가 이게 포인트야. 여기다가 밑줄. 자, 일단은 부여는 5부족 연맹체제고요. 각 부족들이 지방을 관장을 하는데요. 지방이 대표적으로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4개가 있다고 해서 이 지방행정체제를 사출도 행정체제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흉년이 들면 그 책임으로 왕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여기다 밑줄자. 연맹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나라가 부여이기 때문에 왕의 힘은 약하고요. 지방을 다스리는 부족장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뭐 나라 안 좋아가지고 뭐 흉작이 들면은 왕에게 그 죄를 물어서 왕을 탄핵하기도 했던 나라가 부여예요. 자, 나라에는 왕이 있다. 모두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였는데 마가우가 저가구가 여기다가 밑줄짝 말마 소우 돼지저 개구 이거 나오면 부여죠. 사출도라고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멍이 부여인이죠. 압록강유역의 토착 유민들하고 같이 결탁해서 졸본성을 도읍삼아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초딩 때 배운 거잖아. 자, 고구려의 왕은 오부의 여러 가와 함께 오부족 연맹체죠. 초창기에는 게르부, 관노부, 소노부, 순노부, 전로부 오부족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게르부. 자, 제가회의를 통해 고구려 귀족회의 이름이죠.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 제가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관리를 뭐라 그러더라? 대대로 7세기에는 망리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옥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있으면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가족들을 노비로 삼는데요. 예, 고구려는 감옥이 없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자, 옥저 동해.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에. 자, 여기 이렇게 매칭합시다. 함경도에 위치해 있는 거는 옥저죠. 함경도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함경도잖아, 그지? 그 밑에가 이제 강원도잖아. 여기에 옥저가 있고 이쪽에 동해가 있죠. 자, 위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두 개는 왕이 없어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 체제입니다. 이 군장을 뭐라 그러더라?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죠. 한나라 군영과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밑줄 치고 외워놓으세요. 자, 옥저에는 왕이 없으면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읍군 삼로. 동해는 대군장이 없고 읍군 삼로 등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호는 일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세금과 노동력 징발의 대상자인 일반 백성을 하호라고 불렀어요, 옛날엔. 자, 3번 가겠습니다. 고조선의 쭈는 그의 신하들과 국인들을 거느리고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 사람 사만으로 도망쳤어? 고조선 왕인데. 위만이 군사 쿠데타를 벌여서.
그래서 결국 고조선은 위만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고조선은 위만조선 시대. 기존의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은 위만의 군사정변으로 밀려나서 남방의 진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 진이 바로 사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만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고조선 준왕에 관련된 사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위만의 군사정변으로 사만에 밀려 내려와서 왕이 되신 분이에요. 자, 7번 가겠습니다. 무덤인데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강의한다. 이게 교과 과정에서 이제 좀 사라져서 여기 헤네메즈만다로. 자, 아무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돌무지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장군총이야, 장군총. 주인 누군지 모를 때는 뭐뭐 총이라 그러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관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층층 이렇게 쌓아놓는 걸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게 백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고 이게 백제 초기 위례성 시대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럼 고구려 무덤과 그다음 백제의 석청동 고분 양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결국에 이 고구려 유민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한 거기 때문에 무덤 양식도 백제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백제 관등접이 이거 나오면 솔직히 킬러라고 봐요. 자, 고이왕 때요 관등제가 정비되는데 아니 왕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 나란히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왕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6명의 재상들을 두니 이걸 육자평이라 그래.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이 친구 내신자평 친구예요. 일단 이 내신자평을 두어 왕명출납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의 뜻이 있으면은 상소를 올릴 거 아니야. 그거를 왕이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왕명출납이에요. 그러니까 왕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해. 이 친구가 육자평 중에 으뜸자평 바로 상자평 친구입니다. 내신자평을 상자평이라고 불러요. 내두자평은 물자, 청구, 세금 즉 재정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색 공복 얘기하는 건데요. 6풍 이상은 자주색을, 11급 이상은 붉은색을, 16급 이상은 청색을 입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거 나오면 고이왕 사료예요. 고이왕. 육자평 제도와 16관등제의 삼색 공복 제도를 도입해서 위계질서 명확하게 한 건 보양 업적이니까요. 자, 백제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 보겠습니다. 근초광 26년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해 왔다. 왕이 이를 듣고 여기에서 이제 밑줄 쫙 그어놓겠죠. 선생님이 이거 갖다가 시험 문제 내면 이 왕은 누구다? 고국 원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 폐하에 복병을 배치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아, 잠깐만요. 고구려가 군사, 자, 왕이 이를 듣고 이게 근초고왕이네요. 잘못했네. 미안해. 자,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근초고왕이 확실하죠. 평양성을 공격했다. 자, 여기다 밑줄. 고구려 왕 사유 고궁원왕이라고 안 나와요. 이 사람의 본명이 나온다 그랬잖아. 고사유. 이 고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371년 근초광과 고궁원왕의 전투, 평양선 전투의 사료인데 아무튼 뭐 여기 왕에다가 뭐 빈칸 뚫어놓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왕에 대한 또 다른 업적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 거 가겠습니다. 고구려의 천하관이에요. 자, 교를 내려 동의. 자, 이거는 이제 충주고구려비에서 표현한 건데요.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유물이 충주고구려비였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어느 나라를? 신라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 새끼들 이렇게 바라봤던 거야. 그러면은 고구려 친구들은 신라를 어떻게 봤다? 개 밑으로 봤다. 그리고 이제 이 매금은 뭐냐면 마리간이라고 그 신라 지배자 명칭 있잖아. 이걸 낮춰서 비하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걸 매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고구려는 신라를 아랫국가로 봤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야 성립.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 등을 통해 가야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알 수 있다. 덩이새. 자, 이 덩이새는 각종 철을 녹여서 만드는 원료가 되는 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가야 친구들은 일본 남단의 규슈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낭랑이라고 해서 옛날 평양 지역에 중국 애들이 살리는 동네에 있었어. 그 낭랑군 지역으로 주로 수출을 했죠. 12번 가겠습니다. 사만 일통 통일의식. 사만 마한변한 진안을 말하는데요. 삼국통일을 하는 걸 이제 사만통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선왕춘추는 무열왕을 말하는 거죠. 잠옷 어지고 덕망이 있었으며 더구나 생전에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사를 돌보아 사만을 통일하였으니 이룩한 공적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신문왕 때 어떤 신하가 왕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발해문화. 발해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여기다 비출자. 발해는 어느 나라 계승한 거다. 고구려를 계승한 거다. 그리고 이 문왕 때부터 당나라하고 이제 친선관계를 체결해서 당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죠. 이 밖에도 대부분 피지배 계층들이 말갈 유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갈 유민들의 문화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구려 문화, 당나라 문화, 말갈 문화 다 섞여 있는 거죠. 자, 가장 오래 기간 발해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T자형대로도 있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고구려의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온돌시설, 이거 고구려 친구들의 남방문화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발해 유적터인 상정 유적터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발해도 고구려의 남방문화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발해 수막색 기와에 고구려 기와처럼 똑같은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거 봤을 때 고구려의 기와 양식을 모방했고요. 발해 정효공주묘, 여기다 밑줄 치고 적어봐. 일단 이 정효공주는 발해 3대 왕제인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근데 이 정효공주 무덤에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대. 벽돌 무덤. 중국은 항상 벽돌 갖다가 무덤을 만들죠. 정효공주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무덤입니다. 정효공주묘는. 내부 천장은 또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해서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어요. 또한 발해인들이 주로 만든 흙무덤과 말갈식 토기 등은 말갈문화의 전통을 보여준다. 아무튼 문화가 섞인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료 보겠습니다. 삼국통일의 주역 문무왕에 대한 평가. 신라는 두 나라 고구려 백제 사이에 끼어 북쪽에서 치러 오고 서쪽에서 침범함이 잠시도 편안한 해가 없었다. 고구려가 북쪽에서 치고 백제가 서쪽에서 쳤다는 소리죠. 선왕 김춘추께서 백성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임금이 되실 귀중한 몸이심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당나라의 황제를 배웠대요. 이 황제 따 밑줄짝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여기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한테 패배하고 나서 장안성에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당나라 사신 김춘추가 와서 나당 동맹을 건의하게 되죠. 친히 당황제 이세민에게 군사를 청하였다. 이는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원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한을 서력하여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합니다. 적을 무찔러 나라를 안정하게 하려던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 김춘추의 뜻을 이뤄냈다. 지금 두 적이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두 적 고구려하고 백제가 평정됐다네요. 문무왕 때 사료죠. 문무왕 때 사료.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이거 조선 후기 실학자 한백겸이 쓴 동국지리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국지리에 저술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초기 당 군대가 철수한 후 곧바로 도읍을 나라의 중앙으로 옮기고 사방의 오랑캐를 제압하였다면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 차지할 수 있을 뿐더러 요심, 요동과 부여의 땅도 우리의 영토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왕과 신하들은 남의 힘을 빌려 통일의 과업을 완성하였기에, 그러니까 당나라 말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쉽게 만족하고 당장 편안함만 추구하여 나를 보내다 서북쪽의 절반의 땅을 이웃 외적에게 가져다 바치며 헌sak 취급을 당했다. 그러니까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통일한 신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조선의 한백겸 씨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의 평가입니다.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즉 당나라를 말하는 거죠. 같은 종족을, 즉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이 종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 슬프다. 우리나라 역사가요. 이를 아는 자가 매우 적구나. 신채호. 다음 가겠습니다. 또 신처의 조선상무사예요.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니, 그러니까 백제 의정왕이 신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그래서 백제 군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원군 요청하였으나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니 이에 신라가 고구려 백제 양국 사이에서 고립되어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 당나라하고 동맹하게 되었다. 자, 당의 뜻에 맞추기 위해 아들 김범민, 나중에 문무왕 되시는 분입니다. 김인문 등을 당의 인질로 남게 하였으며 신라의 의관을 버리고 당의 의관을 쓰며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쓰니 사대주의, 즉 당을 임금국가로 모시는 병균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냥 신라가 신채호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당나라하고 신화관계 들어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도 떨고 놓고 심지어 외세 세력을 끌어들여 삼국통일을 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땅을 빼앗겼으니 신라를 중심으로 한 삼국통일은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신라 말의 농민봉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사료 잘 나와. 진성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조세와 공물을 보내지 않아 나라 창고가 텅텅 비고 씀씀이가 궁핍해졌다. 왕이 사자,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겠죠. 지방관 명칭입니다. 자, 지방관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 상주 지역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여기다가 빈칸 뚫어놓을 수 있어요. 사벌주. 지금 현재 상주입니다. 이거 나오면 진성여왕 사료고요. 진성여왕 때 있었던 또 다른 뭐 업적 같은 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뭐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올렸어. 시무십책을 올렸어. 호족들이 독립국가를 만들었어. 뭐 이런 것들. 태조 왕건은 왜 부인이 29명이었을까? 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호족의 딸이었다.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족하고 외가관계를 맺어버린 거죠. 통혼정책. 태조는 통일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많은 호족과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는 태조 사후에 왕위 다툼이라는 문제를 불러왔다. 네, 맞습니다. 자, 왕실 외가 가문이 29가문이나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16명의 황자들이 왕건이 죽고 나서 왕위 쟁탈전을 심하게 벌여요. 자, 4대 왕제 광종의 업적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밝혀내도록 명하였다. 이로 인해서 상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므로 왕비가 간절하게 간언, 쓴소리하였으나 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노비안건법이니까 광종 사료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광종 황제가 얻었던 이익점 두 개가 뭐였지? 이익점 두 개가 뭐였지? 자, 노비를 양인화시킴과 동시에 호족들의 사병으로 이제 있었던 노비들이 이제 양인이 됐으니까 사병의 숫자는 줄어들어서 황제 권한력은 강화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노비는 원래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가 아닌데요. 양인 신분으로 해방이 되게 되면서 세금 납부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국가 재정은 이전보다 더욱더 튼튼해졌다. 즉 재정 확충과 그다음에 이제 호족 견제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 실시. 이것도 호족 견제책이야. 삼국 이전에는 과거에 법도가 없었으며 고려 태조가 먼저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라는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자, 여기다가 별표. 광종이 쌍기, 후주 중국인 쌍기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 여기다 밑줄 짝, 이 인재는 사대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능력 증명하고 올라온 광종 때 그 관료들을 사대부라 그래요. 호족 견제 목적으로 뽑은 거죠. 이때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풍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이 학문은 뭐 사대부들이 하니까 유학이겠네요. 유학. 최승로의 시문 28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 지방관을 나누어 보내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요청컨대, 청컨대, 외관, 지방관을 두소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 뚫어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 20조가 특히 이제 구멍 뚫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볼게. 자, 네모를 믿는 것은 여기다가 필히 이제 가로를 뚫어 놓을 거다. 자신을 다스리는 수신의 학문으로서 나중에도 될 일입니다 하면 불교야. 그래서 최승로는 유학자로서 불교의 영향력을 낮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이니까 당장 해야 될 급선무래요. 그러니까 유교를 올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유교하고 불교에다가 빈칸 많이 뚫어놔. 문제 유형이. 19번 갈게요. 고려 후 삼국 시대를 통일하다. 태조가 조서를 내리기를 짐은 덕이 부족함에도 왕위에 오른 것을 깊이 부끄러워하니 이는 비록 하늘이 도와주는 위엄에 빌린 것이기도 하지만 백성이 추앙해준 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성들은 3년에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왕건이 건국하고 나서 민생 안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조세하고 노동하는 거를 면제하겠대요. 3년 동안. 그래서 민심을 잡고자 하는 거죠. 발해유민 포용.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발해가 무너지게 되자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투항하여 오자 왕계라는 별표. 대광현한테 왕시성의 새로운 이름을 줬죠. 왕계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고 왕실의 족보에 넣었다. 특히 원보 고려 초기 사용되는 관료의 등급으로 임명하여 자 백주 지키면서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발해 유민들을 포용한 이유는 정통성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934년에. 일단은 왕건이 나라 이름은 뭐 고려라고 했는데 고구려 유민들이 고려 땅에 안 살아. 다 신라 사람들이지. 근데 마침 발해 유민들이 이끌고 태자 대광현이가 고려로 망명에 들어온 거야. 그럼 이들이 고려 백성이 되게 되면 고구려인들이 사는 거잖아. 고구려 혈통 애들이 정통성 확립을 목적으로 이들을 받아줬습니다. 봉관제 실시. 자, 신라 말에 김행이라고 하는 자가 이가 고창군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다. 김행이 여러 사람과 도모하여 말하기를 견훤은 의리상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어찌 왕공에게 귀하여 이 통분을 쉬지 않겠는가 하고 마침내 고려 태조를 맞이하여 항복하였다. 이에 태조가 성을 권시로 하사하고 태사벼슬을 제수한 다음에 고창을 시급으로 삼아 안동부로 승격시켰다. 자, 여기에다가 별표. 고창 전투 승리하고 나서 후백제 견훤 격파한 전투죠.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을 안동부로 습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명 안동이죠.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고 해서 이제 안동입니다. 후백제가 그때 당시 신라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후백제를 이제 격파하고 동쪽 편안하게 했다 해서 이름 안동입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이 봉관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호족들 서열별로 왕건이 시를 이렇게 하사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척경입빈도인데 아이고야, 이건 이제 동북구성 완성한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천막에 있는 게 이제 윤관 장군이고요. 완안부 이어지는 국경 바깥으로 몰아내고 이제 그걸 이제 비석을 올린 것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거 잘 나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뭐 별무반의 활약,
또는 동북구성 완성하였어.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려진 시기는 또 조선 후기입니다. 이자겸의 막강한 권력. 이자겸이는 스스로 국공이 되어 왕태자와 대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불렀다. 인수절이 뭐냐면 고려 덕종황제 이후로 황제 생일을 다 인수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문벌귀족 일반 신하인데 자기의 생일을 인수절이라는 거 봤을 때 자기는 황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았던 거죠. 자겸이가. 이자겸의 기세가 커지니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사방에서 바치는 음식 선물이 모여들어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문벌귀족이 횡포를 부리고 있네요. 차별에 대한 무신들의 불만. 왕 의종이 수시로 거동하면서 아름다운 곳에 이를 적마다 행차를 멈추고 가까이 총애하는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그를 읊었으며 돌아갈 줄 몰랐으니 호위하던 장수들이 피곤하여 불평을 토로하였다. 문신들은 의기양양하여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니 이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신정변 사료입니다. 이유 이렇게 해서 무신들이 차대받아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운임시키는 무신정변을 보현원에서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자, 망이 망소이는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했는데요. 소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로 봉기를 했죠. 자, 우리 고향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키고 수령까지 배치하여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더니 다시 군사를 되돌려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철을 가더니 이거 무슨 까닭인가? 차라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개경에 가고야 말겠다. 원래 처음에 1차 봉기했을 때 일반구역으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 소리예요. 수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2차 봉기 당시에 군사를 보내서 망이 망소인난을 진압해서 다시 소구역으로 강등을 시켰죠. 만적의 단입니다. 신종 원년 산호비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뗄 나무를 베다가 공산호비들을 불러 모아 모의하며 말하기를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자기 집 주인 최충원을 죽인 뒤 각기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적, 노비 문서를 불태워 나라의 천인, 노비를 없애면 우리 노비들도 장군이나 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충원의 산호비 완적이가 개경에서 반란을 주도하려고 했었죠. 김삼미하고 효심의 난입니다. 운문에서 봉기를 일으킨 김삼위와 요 매칭 잘해. 운문에서 김삼위가 봉기 일으켰고 초전에서 효심. 자, 수탈로 떠도는 농민들을 모아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경상도 일대에서 신라 부흥을 표방하여 자, 이들은 경상도에서 봉기했기 때문에 이전에 무너진 신라를 다시 건국하겠다는 신라 부흥운동을 타이틀로 봉기를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운문사. 김삼위가 활동했던 곳으로 운문산을 넘으면 경주 울산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 봉기를 일으킨 농민군이 연합할 수 있는 지리상의 이점이 있었다. 원간석기에 몰라. 땅 주인이 하나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땅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건 이제 토지를 겸병하는 거죠. 검은세족들이 이렇게 해서 대농장 경영했죠. 7, 8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실로 힘으로 상대할 만하고 세력이 서로 대적할 만하다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조세를 바치다 부족해지면 돈을 꿔 이자만 늘어나니 어떻게 부모를 복용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처자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권문세족의 횡포예요. 원간석기 때 기득권 세력. 자, 원과 교류하여 바뀐 고려인의 생활. 자, 원간석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권문세족입니다. 얘네들 딱 밑줄. 자, 이들은 황 출세를 위해서 딸을 원에 시집 보내거나 그래서 이제 원나라하고 외척관계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소리죠. 권세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황간이 되기도 하였다. 승려들은 그럼 원나라 갈 수 있거든. 승려들은 선진 불교 수용을 위해 학생들은 원의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상인들은 거대한 몽골 제국 시장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원으로 향했다. 이처럼 활발해진 원과의 교류는 고려인의 생활 모습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원의 영향으로 몽골식 헤어스타일 변발이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모자인 발립과 아랫도리에 주름을 잡아 활동성을 늘린 그 상의 한복인 철릭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음식에서도 만두, 순대 등 육식 문화가 널리 퍼졌다. 이거 중국 거죠? 중국 거 만두. 제갈공명이 만들었잖아 중국에. 아 모를 거야 니네. 자 증류식 소주도 무렵 전래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주라고 하는 것도 몽골 술이야.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원나라의 식민 통치 받게 되면서 그 당시에 들어온 겁니다. 위화도 왜건. 자 원을 북쪽으로 쫓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은 고려가 공민왕 때 수복했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명의 영토로 삼고자 했었다. 이걸 철령이 요구라 그러죠. 이에 우왕과 채용은 명의 점령한 요동 지역을 공격하기로 하고 이성계에게 5만의 대군을 줬는데 이성계가 어디서 백턴했지? 위화도에서 백턴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우왕을 폐위시켰죠.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고려마의 개혁 신지사대부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다. 하늘이 대인들에게 책임을 내린 것은 본래 이 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 때문이니 진실로 궁공하여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심상이 여겨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늘이 책임이 내린 본의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사상이라고 해서 자, 이 대인은 선비 사대부 왕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이 대인 선비 사대부들과 그 다음에 왕에게 책임을 내린 것은
백성을 덕으로 써다스리기 위한 목적인데 진실로 궁공하여 후수할 데 없는 백성들을 보고도 이때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재훈을 포함해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성리학자로서 성장 이념 갖다가 당시 기득권이었던 불교 승려들과 검문세족을 비판하는 논리로 씁니다. 자, 고려 성균관. 성리학이 고려의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게 되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 여기다가 별표. 성리학이 고려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됐네요. 원관석기 때. 특히 공민왕 때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성균관은 기술도 같이 가르쳤는데 순수 유학교육기구가 됩니다. 이제는 유교만 가르쳐요. 신유학. 성리학만.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세력 기점으로 잡은 학교가 성균관이에요.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명과 교류를 주장하다. 자, 일단 이 신진사대부 성리학자들은 친원파 세력인 권문세족을 대척하기 위해서 중앙정계에 임용된 애들이에요. 그럼 원나라고 친해야 돼? 명나라고 친해야 돼? 명나라고 친해야지. 그래서 원을 무너뜨린 새로운 신흥강국인 명나라하고 교류를 주장한 게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정도전으로 하여금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죠. 주에 원사신을 맞이하게 하였다. 정도전이 경복궁의 집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나는 응당 사신의 머리를 베어서 오거나 그렇지 않다면 결박하여 명으로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원이 아니라 명을 사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갈게요. 과전법을 시행하다. 도평은사사에서 도평은사사는 원관석기 때 행정과 군사회의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였죠. 왕 공양왕에게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과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받아들였다. 자, 1품부터 9품까지 산직 관원들. 여기 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산직. 그러니까 이제 현직 관료를 말하는 거야. 나누어서 18과로 한다. 총 18등급으로 나눠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땅을 줬다는 거죠. 과전이라는. 경기는 전국의 근본이 되는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역에 안에서 새로운 기득권이 된 신진사대부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공양왕 집권기 때요. 권문세족, 기존의 기득권인 권문세족이 갖고 있는 땅을 무상몰수해서 새로운 기득권이 된 신진사대부에게 재분배하게 되는데 수도권 지역, 경기 지역에 하나 땅만 분배를 해줬죠. 그리고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지급이 됐고요. 18등급 나눠서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는데 수신전과 휴량전 명목으로 세습이 되는 게 이제 과전법이었죠. 수신전은 중흥관료 아내에게 지급되는 땅인데 그게 또 세습이 되고 휴량전은 중흥관료의 자식에게 지급되는 땅인데 그게 또 세습이 됐었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이어서 합시다. 석진단제 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유석진은 고사는의 향리로서 향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 세금 징수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모진 병을 얻어 날마다 병이 발에 기절하니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의 뼈를 피를 섞어 먹이면 낫는다라고 하여 제 손가락을 잘라 먹이니 병이 즉시 나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삼광의실도에 나와 있는 건데요. 백성들에게 예법을 전달하고자 세종대왕은 충신, 효자, 연료의 사례를 엮어놓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전파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효자의 사례겠죠. 다음 거 31번. 서원, 사림의 성장 기반이 되다. 서원의 서적을 내려주시고 편액을 내려주시며 겸하여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여 재력을 넉넉하게 하시고 또 감사와 군소로 하여금 감사는 이제 관찰사를 말하는 겁니다. 군소는 수령이에요. 하여금 다만 그 진흥하고 배양하는 방법과 공급해주는 물품만 감독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선현에 대한 제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현은 이제 나이가 학문 쪽을 보시는 스승님을 말하고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도 하다 보니까 지방 사립 중고등학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서적 내려주시고 편액 새로운 이름을 이제 하사해 주는 걸 이제 사회서원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국가한테 공식적으로 인정문을 받게 되면 국가에게 공인된 사립 중고등학교로 노비나 책, 장학금 같은 것도 국가가 지급을 해줍니다. 자, 최초의 서원이 이거 소수서원이죠. 풍기, 영주군수, 주세봉이 채운 최초의 서원이다.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으나 여기 영주가 그 안개가 많이 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별명이 흰백, 구름은 동네동, 흰 구름 동네라는 별명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동서원입니다. 자, 명종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소수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영주에다가 이제 서원을 주세붕이라고 하는 군수가 만든 이유는 여기 영주가
우리 한반도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처음으로 들여온 안양 선생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세붕은 기존 성리학자로서 안양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영주의 군수로 발령이 되게 되자 안양을 모시기 위한 일종의 제사장 하나를 설치한 겁니다. 다음 거. 유교 덕목이 깃들어 있는 한양을 걷다. 한양이라고 하는 조선의 수도는 정도전이가 구축을 했을 때 줄의 경전에 따라서 유학 덕목을 중심으로 한양 도시를 구축을 했습니다. 자, 조선의 새로운 수도인 한양 건설 책임은 정도전이 맡았다. 이거 정도전에다가 이제 구멍뚫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 자, 그는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세우고 유학 경전인 주례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다가 이제 또 구멍뚫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경복궁의 동쪽에는 왕실의 사당인 종묘를 종묘 요거 중요해요. 밑줄 종묘는 역대 선왕과 왕비들의 위패를 안치해놓고 선왕과 왕비들을 모시는 제사장이에요. 서쪽에는 소지신과 곡시신을 모시는 사직단. 그래서 이제 종묘 사직이라고 하죠. 또한 그러니까 여기 종묘에다 빈칸 뚫어 놓을 수 있고 사직단에다 또 빈칸 뚫어 둘 수 있으니까 여기다 체크 잘해야 돼. 또한 도성의 동서남북에는 대문을 중앙에는 시간을 알리는 종로 보신각을 세우고 종로에 보신각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게 믿을 신자죠. 각 거주물의 유교 동목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한양은 500년간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 수도니까요. 자, 흥인집은 이거 동대문입니다. 한양의 동쪽 문이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 여기다 별표 인입니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게 인의 예지 덕목이죠. 그래서 인의 예지에서 인을 이제 사용해서 만든 게 동대문 흥인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은 인의 예지에서 예자를 따서 숭례문 이렇게 불러요. 서문은 도니문, 그리고 이제 북문은 숙청문 이렇게 불러요. 숙청이 이제 알지, 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암기법 알려줬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 그 북한에서 숙청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제 북문이 북쪽이 이제 숙청문. 기가 막히죠. 자, 경복궁 왕이 거처하는 궁궐로 전공, 법궁 등을 불렀고 유학 경전인 시경에서 나오는 문구 군자만년 개의 경복에서 경복 크게 복을 누린다의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서 만든 게 경복궁입니다. 비변사 설치. 축성사의 이름을 고쳐서 비변사라고 하였다. 원래 기존의 이름이 이제 축성사인데요. 이 비변사는 삼포회란을 기점으로 해서 중종 때 외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임시 군사회기구로 설치가 됐다가 을묘 외변 명종 때를 거쳐서 상설 군사회기구가 됩니다. 상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임진왜란 선조 때를 거쳐서 최고 회의기구로 성격이 바뀐 게 비변사죠. 자,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듣건대 비변사를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니 변방의 일뿐만 아니라 서울의 병무, 서울에 관련된 병사 일도 병주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여라. 자, 삼포회란 때 이제 설치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비변사의 기능 강화. 요즘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간에 비변사에서 모두 다룹니다. 의정부는 한 가지 이름뿐이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비변사가 행정일까지 도맡아서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다 보니까 이 의정부하고 육조의 기능은 약화됐다는 소리야. 다 비변사에서 처리해버리니까. 자, 이름은 변방반비, 비변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과거나 과거 시험, 왕비 후궁 강퇴까지도 비변사에서 다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변사가 어마무시한 권력기구였다는 소리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경성에서부터 밀양에 이르기까지 쑥만수부 기들을 덮었고 이게 경상도예요. 경상도. 보이는 곳마다 인적이 없었으며 적 일본군이 머물렀던 곳곳마다 백골만이 쌓였고 굶주린 백성들은 땅에 질비하게 누워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성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한양이에요. 한양. 이거 경성은 거기겠네요. 한양이기보다는 함경도 경성이겠네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경상도에서 치고 들어와서 한양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함경도까지 가니까요. 자, 아무튼 간에 모든 이제 전 팔도가 난리가 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임진왜란. 자, 이삼평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도자기공이다. 아리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17세기 아리타 일본 지역 사람들한테 도자기 제작 기술을 알려줘서 아리타 도자기가 천하의 명물이 되도록 만들어준 게 우리 이삼평 선생님입니다. 임진왜란 때 납치가 된 거고요. 그는 일본 도자기 제작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도조라고 불린다. 도조 이삼평. 자, 광해군 이 양수투항도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본 개념 강의. 이거 기억 안 나면 그 개념 강의를 빨리 들어가. 자,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립외교를 하기 위해서 후군과 명나라의 전쟁터인 사르우전투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는 알아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건 사실 이제 후금이 이길만 하면 바로 항복해서 내 소중한 조선 백성들을 부디 살려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금하고 싸웠던 이 강훈익과 조선의 병사들이 후금의 병사들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그린 게 양소투항도라는 그림입니다. 탕평비 이거 나오면 영종거 아시죠? 자, 두루 원만하고 편향되지 않음이, 그러니까 이제 당파에 편향되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향되지 않고 원만한 마음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제 원만하지 못하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자기는 이제 군자니까 이제 공평한 정치를 하겠다. 이게 탕평책을 상징하는 탕평비입니다. 이게 종로 성균관 앞에 설치되어 있어요. 왜 종로에 설치했을까요? 유동인구가 한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종로였기 때문입니다. 36번 가겠습니다. 영조의 탕평교서.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땅이 본래 협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문도 넓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인재 임용이 같은 당에 속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탕평의 정신을 잘 받들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당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서 정책이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붕당 정치 완화 정책 3개였어요.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선지가 되겠지. 첫 번째 탕평책 실시. 그리고 두 번째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서원을 격파했습니다. 붕당의 폐해.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3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쳐서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새끼를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붕당 정치가 심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규장각 얘기하겠습니다. 정조가 창덕궁 안에 설치한 규장각은 역대 국왕의 글과 책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이었대요. 근데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학문을 연구하고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갔대. 자, 정조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자, 이 친구들 첩자식 서울 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소외받고 있었던 서울 친구들을 주요 직책인 규장각 검소관 직책에 임명을 했죠. 그리고 규장각이 2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 주암로라는 공간이야. 그 주암로라는 공간에서 처음 갑 임용된 문신들을 자기가 직접 강의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이 문신들의 학문적 스승은 정조, 임금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만 따르는 문신 집단을 만든 게 초기 문신제예요. 자, 초기 문신제를 통해서 유능한 관리를 뽑아 규장각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게 하였다. 뭐 대표적으로 정약용 선생님도 초기 문신으로 이제 왔던 그 관리로 왔던 사람입니다. 자, 규장각 학자들은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며 정주시기의 문의 부흥을 이끌었다. 1층은 도서관, 2층은 주함루.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원화성. 정조가 만든 신도시 수원화성은 군사적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조는 화성에 장용영의 외영을 두고, 자, 여기에다가 밑줄짝 장용영의 외영을 두고, 영이 군사 기재라는 뜻이죠. 자, 군사 훈련을 자주 실시하였다. 또한 자급자족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 여러 개의 저수지를 파고 분량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인 둔전도 설치하였으며, 자, 상인과 수공업자를 이주시켜 상업도시로 육성하였다. 그래서 뭐 군사도 있고 상업도 상인도 있고 이게 저수지 만석거요. 그러니까 이 만석거 저수지가 수원 화성 북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자, 화성 행국. 정조가 화성에 자주 행차를 해요. 왜냐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다 보니까 제사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조가 화성에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궁궐이 화성 행궁입니다. 서장대입니다. 화성의 서쪽에 있는 군사 지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제 서장대. 화서문입니다. 화성의 서쪽 문으로 서북 공심도, 이게 망루예요, 일종의. 서북 공심도는 방어와 감시를 위해서 내부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만든 망루입니다. 화서문이니까 화성의 서쪽 문, 그러니까 화서문. 수원화성. 실학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이게 이제 서양에서 그 청나라에서 들어온 책이 있어요. 기기도설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서양의 축성수를 담은 이제 도르의 원리를 담은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 기술의 융합 건축물이 화성이라고 할 수 있죠. 1997년 수원화성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홍경래의 경문. 자, 조정에서는 서도 평안도 버림이 썩은 흙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평안도 서북인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홍경래나 사료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자,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평안도에 대한 이 차별 대우로 누가 반란을 일으켰지? 홍경래. 그래서 이거 홍경래에 난 사료입니다. 대표적인 전투 정주성 전투고요. 홍경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스스로 평서대원수라고 자칭을 했죠. 다음 거. 천주교가 확산된 이유는 무엇? 전주시리. 자, 명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한자로 저술한 천주교 교리서이다. 자, 조선에는 17세기에 청을 다녀온 사신에 의해서 전해졌다. 그 명나라에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성리학자였던 서광계하고 함께 천주시리라고 하는 천주교 문답서를 1603년에 한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청나라 조공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연행사라 그러잖아. 연행사의 일원으로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청나라에 가서 갖고 온 게 천주시래요. 자, 서양에서는 이른바 예수의 천주학이 있었는데 천주교.
대개 천당과 지옥의 얘기로 현혹하여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윤리를 없인 여기며 사람을 지켜야 될 도리를 어지럽혔으니 나쁜 종교 가운데 가장 윤리와 기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학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절에는 황제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천주교가.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왕도 숭배하면 안 되고 또 부모도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당시 유학 중심 또는 신분제 중심의 조선사에서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서 나온 동학입니다. 경상도 경주 등지에서 동학의 괴수들을 자세히 탐문하여 잡아 올릴 목적으로 바삐 성 밖으로 나가 신분을 감추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조령에서 경주까지는 400여리가 되고 주군이 모두 10여 개나 되는데 거의 어느 하루도 동학에 대한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주막의 여인과 상골 아이들까지 그 글을 외우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천주, 자 명명하고 또 시천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천주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명명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파시킨 자를 염탐해 보니 모두 말하기를 최선생. 자 여기다 밑줄자 이거 최재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의 집은 경주에 있었다. 자 최재우는 몰락양반이고요. 경주 지역 출신에 사람들이 서학을 믿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서학의 반대말로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시천주, 위천주, 그다음에 인내천, 그 천주는 사람 안에 계시다 이걸 강조했죠. 진주농민봉기사로 이것도 잘 나와요.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지어 전주 읍내에 모여서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서리가 뭐냐면 이제 말단 공무원, 구급 공무원들입니다. 부수어서 그 움직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임술련의 진주 사람들이 화가 났네요. 경상우 병사 백낙신의 횡포로 인해서 물랑양과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 사람들이 밀란이 일으켰죠. 철종실록 난민들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삼정이 모두 불라지는 것에 불과한데 세 가지 세금제도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황국이 제일 큰 일입니다. 진주 안에서 박 교수가 진주 밀란이 일어난 곳에 가서 진상 조사를 한 결과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1862년 한양에 삼정의 문란을 기억하기 위해서 철종년간에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억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기억 거의 못합니다. 43호 가겠습니다. 호포가 나오면서 이거 대원군의 호포제 말하는 거죠. 원래 근역의 의무 대상자에게 군포를 징수를 했는데 이제 집단위당 군포를 징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되는 거죠. 집이 있으니까. 원래 군역 면제 대상이어서 원래 안 냈어 양반들은. 자 벼슬아치나 선비 하인 천인들이 모두 똑같이 취급되고 왜 똑같이 다 군포를 내고 있으니까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명분이 한번 무너지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부디 호포를 협파하여 명분을 바로잡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포제에 싫어하는 양반의 상수네요. 경복궁 타령 후렴 에헤이 라라라라 방아로다 우가호강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는데 회방아 찢는 소리다. 조선 8또 유명탄 돌들은 경복궁 짓는데 주축될 까미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원에 다 들어간다. 경복궁 역사가 언제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 뵐까. 가족이요 가족이 아니라 가족. 경복궁 중원한다고 이제 백성들 농번기 농사 짓는 시절인 봄, 여름, 가을에 착출을 했고요. 노동력으로. 그래서 백성들 화가 났고 양반들의 묘지름도 부르다 벌목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과 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경복궁 중원 사업을 하는 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6번 안동입시 노른 견제 정책. 대원군이 처음 국정을 맡고서 1863년이겠죠. 고종을 왕으로 만들어 놓은 어느 공식 석상에서 기세를 높여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거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만든다는 거는 지척으로 만들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론을 견제하겠다는 거야. 이때 당시 최고 권력가들이 안동긴과 노론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론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안동긴과 노론의 힘을 낮추겠다는 소리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다겠다는 건 남인애들을 지금까지 정계 소외되었던 남인당파 사람들의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동긴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 라고 하였다. 대저 천리를 지척으로 만든다 하면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종친은 이제 친가를 임용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하면 남인을 청구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깎겠다는 것은 노론 안동김가를 억제하겠다는 말이다. 호프제 실시. 근래에 각 고을의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대원군의 분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 호는 양반 이게 지포자예요. 양반 집들은 노비의 이름으로 군포를 내게 하였고 지금은 백골이나 죽은 뼈다구 죽은 사람 말이에요. 황고 어린아이의 원성이 없으니 각도에 알려 길고 오랜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뭐 좋아했죠. 만동명철폐.
대원군은 만동묘를 철폐하였고 서원이 만드는 폐단도 싫어하였으며 각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만동묘는 그 조선 후기 숙종 때 송시열이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명나라의 만력제와 그 다음에 숭정제 도움이 없었으며 우리 조정 무너졌을 것인데 그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두황제를 끝까지 사대하고 모셔야 된다. 그래서 만력제와 숭정제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라 해서 충북 괴산에 만든 명나라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이 만동묘예요. 근데 이걸 철폐해서 명과의 사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자, 수만 명의 선비들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세워줄 것을 요청하니 대원군이 크게 놓아여 한성부의 조례와 병절로 하여금 그들을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였고 마침내 천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만 남겼습니다. 서원도 뭐 소년에 대한 제사 지내겠다고 백성들한테 삥 쳐뜯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이제 부패한 기관이니까 없앤 겁니다. 예.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 남종삼이는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며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명백하게 근거할 만한 단서도 없었는데 요망한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을 계책을 품고 몰래 외적을 끌어들일 음모를 꾸몄으니 그가 지은 죄를 따져보면 만 번은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 아편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두만강을 중심으로 국경 지역인 연해주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국경을 맞닿고 조선과 러시아가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대원군의 행여나 조선 땅에 러시아가 남하에서 쳐들어올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는데 남종삼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는 텐진에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군부대를 끌어들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대원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원하는 것은 크리스교 합법화라 조선에서 천주교를 합법화할 생각에 대원군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잘못돼서 이제 천주교들을 박해하는 대원군의 병인박해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죠. 병인박해 사료요. 절도산 순교 선지. 그 대원군이 조선인 천주교 신자 병인년에 8,000명을 죽였어요. 병인박해 때. 근데 이제 뭐 대표적인 순교 선지가 절도산인데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에요. 잠두봉이 이제 뭔 뜻이냐면은 그 자라가 머리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 닮은 고개라고 해서 잠두봉이었는데 여태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서 다 머리를 잘렸어요. 그래서 잠두봉을 이때부터 절두산, 머리 잘린 산 이렇게 불러요. 자, 인도에 달려온 승려 해초 당에 갔던 신라 승려 해초는 인도 승려 금강제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금강제의 권유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해초는 인도로 건너가서 불교 유적들을 둘러보고 왔다.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작성하고 옵니다. 이때 그 부처가 태어난 인도를 천축국, 하늘의 추축이 되는 국가. 이때 내전으로 통해서 왕조가 5개로 쪼개져서 인도를 왕호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왕호천축국 갔다가 기록물 남긴 거죠. 신안선을 아시나요? 1975년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송, 원, 고려, 일본의 물견을 실은 채 가라앉았던 배 한 척과 수많은 무역품이 발견되었다. 이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돼서 신안선이라고 불렀는데 신안선에는 중국 원대의 연호와 일본 사찰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목간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남 판때기를 말하는 거야. 이를 통해서 신안선은 원에서 일본을 향하던 무역선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때 원간석기 때 왔다 갔다 했다는 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신안선. 신안선에 실려 있는 고려 청자, 뭐 조공 품목인 거죠. 고려에서 중국으로 유통되었던 것을 일본 애호가들이 다시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 신안선에는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무역품과 무역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독자적인 천하관. 자, 광개토 태왕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 광개토 태왕이요. 18세 왕에 올랐으니 왕후를 영락태왕이라고 했다. 이게 연호죠, 연호, 영락. 자, 은혜와 혜택이 황천에 흡족하였고 위엄과 무력이 사회에 진동하였다. 백잔. 이게 백잔이 뭐냐면 고구려가 백제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 신하국가였기 때문에 고구려에게 조공 갖다 바쳤다라는 소리입니다. 신문왕 할게요. 신문왕 때 당나라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일렀다. 너희 신라는 해외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칭호를 참람하게 쓰면 그 뜻이 불충한 데 있으니 속히 그 칭호를 고치라. 신라왕은 글을 올려 답했다.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으므로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황제처럼 묘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제 자주 독립국가의 존호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게 신라의 뜻이었습니다. 발해 문왕 항상 황제라는 칭호예요. 문왕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광종 연호 있죠.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연히 황제 국가였죠. 자주 독립국가. 사군육진 여진이 압록강에 있는 여진이 조선이 약탈 목적으로 계속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압록강에 있는 여진을 몰아내고 최윤덕이가 사군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고요. 4개 군사기지. 두만강 여진 몰아내고 김종서가 육진이라는 6개 군사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 땅에 이제 누군가 가서 살아야 조선 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조선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 삼남 지방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인구가 많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역 사람들을 이쪽 사군 육지 땅으로 이주시켜요. 이거를 삼인 정책이라고 해요. 자, 사군 육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야연사준도. 김종서가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설치하는데 함경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육진 개척 그림이에요. 야연사준도가. 김종서와 관련 있어요. 외관도 이거 좀 설명하자면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래 미안해 대마도주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하고 다시 조선 정부가 친해진 것 같은데 우리 대마도 상인들에게 다시 무역 항구 열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광해군은 1609년 기후약조 조약을 체결해서 부산포에 한해서 조선 정부가 정해놓은 외관 구역에 한한 제한 무역을 대마도 상인들에게 다시 허용을 해줍니다. 그 외관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숙종 때 만들어진 네 번째 외관인 초량외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본 친구들이 여기서 거주하기도 하고요. 무역 목적으로. 대마도 애들이죠, 정확하게. 대마도 상인들이 인선사로 옵니다. 여기 초량외관에. 연행사. 연행사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게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을 말해요. 자, 선양. 이게 뭐냐? 청나라 수도 초창기.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9년 동안 끌려갔던 곳이었고요. 사진은 선양 고궁의 대표 건물인 대정전이고요. 선양 고궁의 동남쪽에 소현세자가 머무르던 동관이 있었다. 산해관. 산해관은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관내 입구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산해관, 여기가. 천하제일관이라고 하는 액자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는 순치제 집권기 때 산해관을 넘어서 이 중국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무너졌고 그 빈 중국 땅의 주인이 된 게 청나라예요. 자, 연경. 청나라의 또 다음 도읍지죠. 연경은 베이징이야, 베이징. 원래 심양이었다가 여기 중국 땅 들어오고 나서 수도를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옮겨요. 베이징. 그래서 여기를 연경. 그래서 연경의 조공 목적으로 하는 사절을 연경에 행차하는 사절 연행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연행사. 그래서 그 연행사 일원들이 연경 가가지고 청나라에 발전된 기술을 조선에 들여왔죠. 네,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사료 다 끝났습니다. 이거 좀 기르고 듣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 그 사료 공부 좀 꼼꼼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료에서 문제 계속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진리도록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조금 자꾸 막 이제 시험 기간 됐다고 막 요행 같은 거 계속 찾는데 요행 찾다가 골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행으로 됐으면 야 지금까지 정석적으로 공부한 애들이 니네들한테 제껴지면 요행으로 공부한 애들한테 제껴지면 야 걔네들은 뭐가 되냐? 억울하지 않겠니? 세상은 공평해 의외로. 그래서 요행 바라지 말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다 뱉으면서 공부 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키워드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강의를 다시 봐서 이해하고 외울 생각을 해야지. 이해도 안 되고 내용도 머릿속에 없는데 자기 메타인지 안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단순 키워드만 암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겠니? 알겠지?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눈으로 글을 비비지 마시고. 자, 고생하셨고 얼른 공부하세요.